아, 여기구나, 여기. 아, 내가 제대로 왔네. 아이고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투더 동네 시간 추적자 서동입니다. 오늘 이 백투더 동네가 저희 북이면에 나왔거든요. 첫 번째 장소로 바로 여기 손병희 선생 유어지를 왔습니다. 이 유어지에 오늘의 시간 동행자님이 있다고 해요. 한번 또 찾으러 가볼까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교수님 혹시 그럼 오늘 또 저를 안내해줄 시간 동행자 맞습니까? 예, 지난번 오송읍 편에 이어서 네. 북이면에 왔습니다. 이야,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그때 오송도 정말 재밌게 또 저를 안내해 주셨잖아요. 하긴 맞다. 우리 교수님이 또 역사과 교수님이자 또 문화 원장이시니까 또 이 북이면도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청주시가 다 제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와. 뭐 오송뿐만 아니라 네. 청주시가 다 제 고향인데 청주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아, 제가 청주시를 저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제가 면적까지는 모르겠어요, 교수님. 941 평방킬로미터예요. 서울의 1.6배. 잠깐만요. 서울보다 청주가 컸어요? 더 크죠? 오늘 처음 한 사실이에요. 서울특별시보다 네. 1.6배, 대전광역시보다 1.8배 면적이 넓은 데가 청주시입니다. 제가 이 넓은 면적을 제 고향으로 삼고 있어요. 야, 그러면 오늘 또 이 북이면에 왔는데 그러면 우리 청주시가 고향이니까 북이면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오성도 정말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교수님, 북이면은 또 어떤 곳입니까? 북이면은 이제 청주시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면인데, 네. 여기가 좀 미호강을 끼고 있는 평야 지역하고 낮은 구릉지대가 많아서 농토가 상당히 넓고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죠. 네. 그리고 예전에 인물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야, 그러면 저 오늘도 제가 우리 교수님 따라다니면서 또 공부도 하고 또 과거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첫 번째 장소로 이 손병희 유어지에 왔거든요. 예. 한번 들어가서 좀 구경을 하면서 또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그렇죠. 교수님? 예, 가시죠. 그렇습니다. 예. 아유, 또 두 번째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유허지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유허가 이제 나물유자 터 허자인데, 네네. 그 살던 집 터란 얘기죠. 유허. 오, 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뜻이. 손병희 선생이 살던 집 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집도 이렇게 여기 생각가 있습니다만은 네. 작은 것이고 네. 90년대 중반쯤에 이제 여기를 성역화하면서 이 일대에 땅을 매입해서 저 전시관도 짓고 사당도 짓고 뭐 동상도 세우고 하면서 넓어진 것이지 원래는 집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마을 분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가지고 옛 모습대로 그 위치에다가 네. 새로 져놓은 겁니다. 야, 그러면 한번 교수님 한번 둘러가도 예. 될까요? 손병희 선생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나요? 뭐 이 집에서 태어나셨는데 네.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청주 관아에 이제 아주 낮은 관리, 아전 벼슬을 하셨다고 하고, 네. 그렇게 높은 벼슬은 아니고 아전이니까 네. 하급 관리를 한 거죠. 좀 의협심이 어렸을 때부터 강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에서도 이렇게 보면 아주 그 호남형으로 이렇게 생기셨죠. 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네.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관아에 어디 뭐 돌을 내러 갔다가 길에서 그 눈길에 쓰러져 있는 어떤 불황인을 보고 오. 관아에 갖다 낼 돈을 몽땅 그 거린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죠. 노숙인 네. 이런 분들한테 이제 다 줬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고 네. 또 친구 아버지가 아마 감옥에 무슨 일로 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그래요. 근데 감옥에서 이제 좀 나오게 하려면 돈이 좀 필요했는데 네. 자기 집에는 돈이 조금 있으니까 네. 그 친구한테 우리 집에 어디쯤에 돈이 있으니까 요 돈 가져가라고 이렇게 부모님한테는 네. 이제 모르게 네. 사실 그 도둑
그죠? 해서 가니까라고 한 네.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친구 아버지를 감옥에서 꺼냈다는 일화도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예요. 12살 뭐 이렇게 하니까 음. 뭐 어렸을 때부터 의협심이 있고 이렇게 그 아주 남자다운 그런 면모가 있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그 손병희 선생님 여기 이 생가에는 몇 살까지 그 산 거예요? 사신 건가요? 이분이 이제 22살까지 이제 사셨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좀 가정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자는 아닌데 둘째 부인의 이제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돌아가시고서 둘째 부인이 이제 들어간 거니까 네. 사실은 뭐 첩이나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약간 서자 취급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그 가족 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푸대접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약간 반항아 기질이 있었던 거죠. 아, 정말로요? 예, 예. 저는 이 뭔가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서 뭔가 뭐 반항한 기질보다는 정말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도 정말 잘했을 것 같았는데 굉장히 정감이 가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것이 더 큰 인물을 만들 수 있는 그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오히려 여기서 잘 자랐으면 여기서 그냥 평생 편안하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네. 동학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이요? 네, 동학에 입문해서 이제 최시영 선생을 만나게 되면서 동학에 깊이 빠지고 열심히 거기서는 이제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하셔서 네. 최시영 선생의 2대 교주가 최시영이죠. 네. 그때가 이제 최재우, 최시영. 그래서 최시영 그 2대 교주를 따라다니면서 네. 상당히 신임을 얻고 그래서 호두 도암이라고 하는 호도 이렇게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6세에 3대 교주가 돼요. 그 최시영 선생이 이제 감옥에 네.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제 이어서 36세 비교적 젊은 나이죠. 너무 젊은 나이죠. 젊은 나이에 3대 교주가 돼서 이야. 동학을 천두교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동학을 이끄는 아주 리더, 지도자가 되는 거죠. 동상이 굉장히 딱 멋있게 위험 있게 딱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 바로 생가 옆에 네. 이렇게 동상이 써 있는데 네. 그 앞에 성사의암 손병희 상이라고 돼 있죠. 네. 이 성사라고 하는 거는 천도교에서 아주 최고의 존칭을 쓰는 것이 성사예요. 이야. 아무나 쓸 수 없는 것이고 교주한테만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존칭이죠. 그래서 성사. 네. 그리고 의암은 이제 호가 되겠고 또 도암이라는 호도 있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의암 손병희 선생 이렇게 얘기하죠. 의암 손병희 선생의 상이다. 이거 마침 그 햇빛이 우리한테 지금 역광으로 비쳐가지고 네. 그 네. 수광처럼 보이죠. 맞아요. 해가 비치고. 네. 또 여기 또 한쪽에 보면은 또 여기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 있는 3.1운동의 그 모습이죠. 네. 예. 되게 디테일하게 잘 조각이 돼 있네요. 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의암 손병희 선생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맞아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대표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제일 첫 번째 서명하신 대표 33인 중에서도 이제 대표가 바로 손병희 선생이신 거죠. 그러면 교수님 궁금한 게 있어요.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우리 손병희 선생은 대표가 되신 건지 투표로 한 건가요 혹시?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이제 그때 연세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분 연세가 이제 59세, 58세, 50 만으로는 한 58세, 네. 우리 나이로 한 59세 정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연세도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임을 그 손병희 선생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손병희 선생 집에서 이렇게 모임을 각계 종교계 대표 그리고 여러 이제 다른 분들 민족을 대표할 만한 각계의 인사들이 다 모였는데 주도하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리더감이 있으니까. 대표가 된 거죠. 여기가 사당인 거죠? 예. 오. 근데 사당인데 네. 지금 초상화가 이렇게 돼 그러게요? 있죠. 이게 영정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은 사당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의암 영당이라고 돼 있죠. 네네. 영당하고 사당하고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사당은 위패를 모신 데를 그냥 보통 사당이라고 하고 네. 특별히 초상화, 즉 영정이라고 그래요. 초상화를. 영정을 모신 사당은 영당이라고 그래요. 영당. 아. 그래서 영당도 사실은 사당인데 네. 그 앞에 이제 이런 신주를 모신 게 아니라 뭐 초상화라든가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이런 영정을 모셨으면 영당이라고 한다. 그런 차이점이 있죠. 여기 딱 초상화를 보니까 일단은 굉장히 동상하고 또 느낌이 다른 게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손병희 선생은 네. 이제 뭐 사진도 많이 남아 있고 하니까 사진 가지고 이제 그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건 김성태라고 하는 이제 네. 화가가 그린 건데 네. 뭐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원래 모습과 거의 뭐 사진과 같이 이렇게 그린 그 영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걷다 보니까 여기 뭐 정자 있는 곳까지 왔는데 이거는 또 뭔가요? 이게 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여기 네. 이제 그 성역화하면서 정자 하나는 또 있어야 되니까 팔각정 만들어 놓고 의암정이라고 네. 의암은 호니까 네, 맞아요. 의암정이라고 붙였고 그리고 굳이 의미를 붙이자면 파구다공원의 팔각정에서 원래는 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려고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태화관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낭독을 했는데 그 팔각정을 거의 재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라보면서 이 넓은 광장을 바라보면서 네.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아.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네. 또 쉼터 좀 역할도 쉬어가라. 하고, 쉬어가는 그런 역할도 하는 곳이죠. 여기가 또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시원하기도 합니다. 야, 맞아요. 굉장히 지금 좀 덥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시원하죠. 좀 서늘하고 시원한데 예, 예. 또 옆에 바로 또 전시관이 있는데 예. 저 전시관은 또 어떤 것들을 전시하는 곳인가요? 전시관은 네. 의암 손병희 선생의 이제 유품을 많이 네. 전시해 놓고 유품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사진 패널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해서 많은 설명문이 거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청주에는 의암 손병희 선생뿐만 아니라 많은 또 독립지사들이 있어요. 혹시 청주의 네. 민족 대표 34민 중에 청주 출신이 몇 분인지 아세요? 왠지 적지 않은 인원이니까 예, 저에게 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야. 4명? 4명보다는 좀 많죠. 한 번 더 기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케이. 4명에서 8명! 8명보다는 좀 작습니다.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커피 꼭 사주세요. 오케이. 교수님이 많은 기회를 주셨으니 꼭 맞추겠습니다. 4명 아니고 8명 아니고 6명. 맞습니다. 예! 6명이에요. 6명. 그 33인 중에 네. 33인 중에 청주에서 청주 출신이 6명이라는 거는 네. 전국 어디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진짜 굉장한 거잖아요. 굉장한 거죠. 아까 제가 초입에 보니까 돌담길에 막 태극기가 이렇게 착 꽂혀 있는데 저기도 한번 가볼까 싶어요. 예, 가보. 태극기의 개수는 제가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눈치가 백단인데 33인의 이렇게 민족운동 예. 그거를 약간 기리고자 태극기 33개 맞습니까? 혹시 세본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제가 이렇게 가리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태극기만 그러니까 33개 33인이니까 틀렸어요. 그래요? 여기에 32개. 네. 한 개는 저쪽에 손병희 선생 동상 옆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동상에 있는 것까지 해서 33개. 이야 그래서 33개는 맞았어요. 그러게요. 네. 아유 야 그런 또 굉장한 또 의미가 예. 있는 곳이 있는 태극기네요. 태극기가 이렇게 휘날리니까 네. 좀 느낌이 다르죠.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예. 아니 제가 이렇게 잠자고 있던 좀 애국심이 이렇게 태극기를 보니까 막 끓는 것 같은데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좀 애국심 끓는 거를 좀 느끼시고 이렇게 손병희 선생의 얘기를 좀 들으면은 너무 좋을 것 아마 같아요. 네. 와서 보시면 누구든지 그런 느낌을 다 받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역시 우리 아, 대한민국 그렇죠. 국민들이라면 애국심이 다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요. 예. 와서 그럼 교수님 여기도 잘 봤습니다. 이제 다음은 또 어디를 저희가 또 구경을 갈까요? 다음에는 그
영화 남한산성에서 주인공으로 나왔던 네. 최명길 선생이 청주 출신이에요. 그래요? 예, 최명길 선생의 묘소 신도비, 네. 예, 그리고 그 손자 되시는 이제 명곡 최석정 선생 네. 묘소 이렇게 다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데 여기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명길 선생 묘소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네. 가시죠. 가봅시다. 교수님, 가보시죠. 이건 거죠, 신도비가. 신도비죠. 네. 예, 신도비, 오, 그다음에 묘소 저 오. 앞에 있고. 네. 이거 한번 보실까요? 네. 오. 근데 교수님, 제가 봤던 이 비석 신도비 중에서 사이즈가 규모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분은 조선 인조 때 뭐 큰 일을 많이 하셨고 벼슬도 네. 오랫동안 하셨고 또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아주 큰 공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망명으로 이게 사실 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규모도 상당히 크고 네. 그리고 마모가 많이 됐습니다만은 그렇죠. 그 업종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을 것도 많겠죠. 그만큼 쓸 게 많으니까. 쉽게 하니까 뭐 당연히 크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아니, 저는 사실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봐서 그 영화 때문에 최명길이라는 인물을 살짝 아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도대체 최명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분이 상당히 그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분, 그 당시 우리 조선 사회는 명분을 제일 우선으로 하잖아요. 네. 명분을 최우선으로 삼아가지고 뭐 죽더라도 싸우고 하는 건데 이분은 현실론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이분의 또 하나 이제 대단한 것은 학식이 대단히 높은데 양명학을 배웁니다. 우리는 조선시대는 성리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네. 그 조선 유교는 성리학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양명학이 중국 그 명나라 때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데 양명학은 상당히 좀 그 현실적인 배운 명분보다는 여러 가지 그 경제, 상업 이런 것을 농업 이런 것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실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분의 이제 손자 되시는 분, 네. 좀 이따 가보겠습니다만 명곡 최석정 선생은 네. 그 할아버지를 또 능가하는 네. 아주 그 대학자,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던 이런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네. 조선의 양명학을 아주 굉장히 발전시켜요. 그러면 그거는 이따가 또 저희 이동에서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처음 듣는 이름이라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저쪽에 또 묘소가 있다라고 산소가 하셨는데 있죠. 예, 저 예. 산소가 그러면은 당연히 저도 이제 백투동네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연관이 있는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 신도비. 네, 신도비가 있다 하면 신도비는 이제 귀신 진짜 길도자잖아요. 네. 귀신이 가는 길에 있는 비석이에요. 오. 그러니까 묘소 앞에 세운 거는 묘비라고 하고 묘갈이라고 하는데 묘소가 있는 산 밑에 있는 비석은 신도비라고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묘소까지 다가갈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산 아래에 비석을 세워서 그분의 이제 여러 가지 업적을 적는 거. 요것이 이제 신도비입니다. 근데 요거는 사실 굉장히 가깝기는 해요. 좀 가깝게 예, 있네요. 예, 예. 그럼 저기도 한번 저희 묘소도 한번 가보죠. 가볼까요? 예, 가보시죠. 가봅시다. 예. 야, 여기군요. 예. 근데 잠시만요, 교수님. 묘가 예. 하나가 아니고 왜 세 개나 있죠? 세 분의 묘소죠. 그러니까 저 가운데 있는 네. 약간 뒤쪽에 있는 묘소가 이제 최명길 선생 묘소고 앞에가 그 두 분 부인이신데 부인이 둘이라고 해서 뭐 본부인 뭐 첩이 든 게 아니고 그래요? 이제 먼저 그 부인이 돌아가시면 나중에 또 부인이 새로 이렇게 오잖아요. 네네. 이렇게 다 뭐 다 두 분 다 네. 본부인인 거죠. 그래서 그 부인 두 분이신 겁니다. 같이 이렇게 있게 하고 네. 제가 또 이거는 압니다. 이 서여져 있는 것은 이 묘를 지키는 돌상 맞죠? 예, 문관석이라고 하죠. 네. 예, 문관석. 이제 문관 벼슬을 하셨으니까 네. 문관 벼슬 하신 분들은 앞에 그 문관석이 오. 예,
문인석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네. 문인석, 문관석이 세워지고 양쪽에 네. 이야, 또 이렇게 교수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데,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또 다른 분이 있잖아요. 예. 제가 그새 또 까먹었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라. 누구였죠? 최석정 최석정? 이분의 손자입니다. 손자? 아니 예. 그분이 도대체 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분이길래 교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건지 어떤 분인가요? 이분도 영의정을 뭐 2번인가 3번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셨는데 네.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그 손자는 영의정을 8번 지내셨어요. 우의정, 좌의정까지 포함하면 10번 와, 대상을 10번 지내신 아주 그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요? 좀 더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묘수에 산수에 가서 이렇게 어, 말씀하시죠. 또 있나요 어디? 요 옆 그 능선으로 내려가면 네. 최석 선생 묘소가 따로 이렇게 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한번 또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럽시다. 가시죠. 예. 이분이 이제 조선 후기에 아주 대학자라고 보면 돼요. 천재에 가까운 분이었기 때문에 네. 뭐 글씨, 시, 뭐 문장 이런 거에 아주 능하셨고 네. 그다음에 그 수학에 특히 능하셨어요. 야, 아니 그 당시에 교수님 수학이 있었어요? 수학이 네.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조선에 거의 없었는데 네. 이분이 거의 개척하시다시피 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마방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이런 그 칸이 이제 어떤 경우는 가로 세로 3개 칸을 만들기도 하고 네. 많게는 9개 칸을 만드는데 이 9개 칸에 숫자를 하나씩 다 적어 놨을 때 가로 세로 숫자가 모두가 똑같은 숫자가 나오도록 해야 돼요. 이런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걸 마방진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 세계에서 네. 아마 최초로 만드셨다고 얘기를 해요. 천재적인 수학자 그리고 또 의문학자예요. 그러니까 언어학자입니다. 언어학자. 이렇게 언어학자이시기도 하고 뭐 다방면에 걸쳐서 네. 이렇게 천재적인 일을 하셨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의정, 좌의정, 네. 영의정을 합쳐서 뭐 10번을 하셨던 분이니까 영의정만 8번. 야. 그러니까 아마 조선의 많은 인물 가운데 영의정은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아닌가. 야, 이렇게 영의정을 말씀드려요. 제일 많이 하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수학을 좀 들여와서 예. 이제 그때부터 전파를 하셨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금 발전하면서 네. 이분이 이제 양명학자인데 네. 양명학에서 조금 더 실질적인 실사구시 학문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로 실학이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실학자들하고도 네. 그때 이제 실학자들이 막 이제 나올 때예요. 실학 사상이. 네. 요 분의 실학자들한테 많은 영향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 정말 굉장한 인물이고 오늘 몰랐는데 교수님 덕에 또 정말 굉장한 인물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과 출신이라서요. 예. 야,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다음은 또 어디를 가볼까요, 교수님? 다음에 옆에 이제 용계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네. 용계리에 조선 7대 임금이 누군지 알죠? 세조. 알죠, 알죠. 세조. 네. 수양대군. 네.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잖아요. 네. 이랬을 때 그 형제들이 그 편에 드는 형제도 물론 있지만 네.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형제들 간에. 네. 그분들 사당이 요 용계리에 있는데 그 네. 죽계사라고도 하고 이제 네. 죽계서원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 인근에 있습니다. 오. 또 가보시죠. 그럼 또 거기를 한번 또 가볼까요? 또 재미난 예, 얘기가 예, 있을 것 같아요. 가봅시다. 예. 가실까요, 예. 교수님? 교수님 여기가 아까 말씀하셨던 죽계산 거죠? 죽계사. 예. 수양대군이 이제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밀어내고, 밀어내고 왕이 됐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사육신도 극렬하게 반대했고 네. 다 목숨을 잃었죠. 근데 그 형제 간에도 이제 반대한 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금성대군 여섯째. 다 이분들은 여기 모셔진 분들은 전부 다 세종대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요? 세종대왕의 다 아들들인데 네. 이분들이 그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평대군 같은 경우는 수양대군의 바로 밑에 동생인데 안평대군 바로 죽음을 당하죠. 바로 죽음을 당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복 동생인 그 화의군 또 뭐 영풍군 이분들을 함께 이제 모신 사당이 바로 죽계사당. 이분들이 이제 청주에 오게 된 연유가 있죠. 그래요? 네. 그렇게 아니 왜 청주에 왔어요? 왕족이잖아요. 네. 왕족인데 왜 청주 시골에 와 있겠어요? 공기가 좋아서? 그렇지가 않죠. 그럼요. 그 금성대군 네. 세종대왕의 여섯째 아들인 금성대군의 부인이 우리가 방금 다녀온 최명길 선생의 집안이에요. 아, 다 이렇게 엮여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처가 동네인 거죠. 그러니까 청주. 금성대군은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네. 이제 죽음을 당했죠. 사약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부인하고 이제 그 자식들은 어머니 고향에 와서 여기 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용계리가 네. 전주이시 집성촌이고, 어. 그다음에 화의군 같은 경우는 네. 누구의 사이냐면 지난번에 그 옥산편 찍었을 때 그 박훈 선생 이렇게 찍고 그랬을 거예요. 그 옆에 네. 박중손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박훈 네. 선생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 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이 옥산에 이제 사당도 있고 그렇죠. 이분의 사이인 거예요. 화의군은. 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얽혀 있네. 영풍군하고 네. 뭐 이런 분들은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네. 청주 양씨예요. 오. 양씨, 해빈 양씨인데 해빈 양씨가 고향이 여기 청주이기 때문에 그 해빈 양씨가 낳은 아들들. 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아들이에요. 아들이죠. 네. 세종대왕의 아들이고 해빈 양씨의 아들인데 이분들도 여기 함께 모셔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떤 청주하고 연관성이 다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제가 굉장히 방대한 얘기를 들어서 살짝 오리가 나긴 했는데 뭐 방송을 다시 보면은 네. 또 그때는 제가 또 이해를 하고 또 많은 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청주에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예. 오늘 저랑 이렇게 두 번째 했잖아요. 오늘 또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예, 뭐 청주 전체가 뭐 저는 항상 그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북이면에 또 다시 오래간만에 또 와서 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네. 특히 손명희생가 처음에 그 할 때 네. 내가 그 많이 자문도 해주고 그랬었어요. 오. 그때 청원 군수님이 변종석 군수였는데 네. 회의를 새벽 5시에 항상 했어요. 그분 새벽 잠이 없으신가요? 새벽 5시에 네. 저를 항상 저뿐만 아니라 네. 교수님들 불러가지고 자문을 해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자리 잡혀가지고 저렇게 또 손병희 생과 유호지가 이렇게 차적기로 잘 바꾸어진 거 보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네. 또 새롭고 오늘 좋은 그 코스를 저도 함께 돌아봐서 아주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야, 저도 교수님 덕분에 굉장히 훌륭한 분들을 많이 알아가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날 걸도 약속드리면서 그때 했던 것처럼 백투더 동네 아시죠? 교수님 외치면서 한번 힘차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백투더 선창을 같이 동네 한번 해주시면 돼요. 네, 알았어요.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백투더 동네!